네, 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9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다시 강의를 하게 되네요. 중간고사 기간에 뭐 다른 과목 시험 잘 받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 중재 절차 관련돼서 살펴볼 건데 중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론 수업을 하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심리부터 시작을 해서 중재 절차의 여러 가지 의의라든지 기본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재 절차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중재 당사자가 중재 합의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뭐 이걸 이제 중재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당사자 자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칙은 뭐 여러 어떤 무조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뭐 강행 법규라든지 공공 질서나 공공 정책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요. 이 만약에 이 당사자들이 정한 중재 절차라 할지라도 그것이 강행 법규나 공공 정책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당사자 자치에 의해서 정해진 중재 절차도 지켜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시트랄 모델법이나 한국의 중재법 모두 중재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원칙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규정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어떤 세부적인 중재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어떤 합의나 중재 기관의 중재 규칙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중재 절차가 시작이 되고 보통 뭐 중재인의 신청인의 어떤 신청부터 시작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피신청인의 답변, 그리고 중재판정부 구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서면 교환이라든지 증거 제출이라든지 문서 제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심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중재 판정을 내리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중재 절차의 기본 원칙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틀에서 지켜지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사자 자치는 중재의 어떻게 보면 근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이 중재 절차에 대해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 자신들이 정한 그러한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규정상으로는 중재판정부가 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재 기관이 정한 어떤 중재 규칙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재 기관, 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이 있잖아요. 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을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뭐 변경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해진 어떤 관행이라든지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뭐 독자적인 규칙을 합의를 한다든지 독자적인 규칙으로 중재를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뭐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칙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재를 진행하는 절차상 신청인이든 비신청인이든 이 중재인은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당사자들한테 그 변론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운시트랄 모델법이나 중재법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들에게 중재 절차에서 그 동등한 대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변론 기회를 가져야 된다.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있어서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과 유사한 지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될 때 중재판정부가 이 당사자들한테 적절하게 어떤 적절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적절한 중재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이 나중에 중재 판정의 취소나 중재 판정 승인과 집행의 거부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이 당사자들에게 동등 대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한테 기회균등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이지, 그 결과까지 신청인 비신청인한테 뭐 균등시켜서 동등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당사자 일방이 뭔가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어떤 누군가가 특정 상대방이 뭐 기책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심리 절차를 통해서 어떤 뭐 이게 드러날 것이고, 사안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드러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회는 동등하게, 그래서 뭐 발언 시간, 발언 횟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증거 조사와 관련된 부분,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 뭐 증인에 대한 어떤 뭐 기회,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재와 관련해서 충분한 변론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중재 절차가 소송은 아니지만 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대리인으로서 선임을 해가지고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실제 실무에서는 이 변호사들이 이 중재 당사자들의 대리인으로서 절차에 참여를 해서 변호사의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권탐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한국 중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변론주의가 아니라 직권탐지주의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직권탐지주의가 뭐냐라고 하면,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나 청구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들이 뭐 이야기하거나 신청하는 게 아니고, 중재판정부가 봤을 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가 직권탐지주의예요. 근데 변론주의는 뭐냐면, 여기에 반대인 것은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변론주의는 뭐냐면, 이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어떤 사실과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쓰고,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게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법원이 직접 사안을 들여다보고 조사할 것이냐, 아니면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와서, 증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와서 제시해야 되느냐, 그 차이인 점인데, 중재 절차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재인이 자꾸 질문을 해요. 원래는 실제 사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그리고 포기의 원칙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중재 규칙이라든지 중재 합의라든지 중재 절차와 관련된 여러 규정들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뭐 어떤 위반이 있거나 하면 이것에 대해서 즉시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이의 신청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중재 절차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이고, 중재 절차는 또 비공개입니다. 비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고, 요게 또 어떻게 보면 소송의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재 시나리오를 조별 과제로서 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있는 여러 중재 사례들을 이제 검토를 해 볼 것인데, 그 공개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중재는 공판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되지가 않죠.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인 교육이나 여러분들처럼 학생들의 공부 이런 목적으로 당사자의 명칭이라든지 인명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고 땡땡땡이라든지 뭐 xxx 세모 이런 식으로 공개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법원의 판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고 누가 법률 대리인이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거든요. 근데 중재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런 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재 절차의 개시 및 철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신청서와 답변서가 있는데 이 중재 신청서와 답변서도 여러분들이 5월 14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중재 신청서와 중재 요청서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데 보통 ICC에서 진행되는 중재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Request for Arbitration을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재가 개시가 되고 뭐 런던 중재 법원이나 미국 중재 협회 AAA나 뭐 좀 사안마다 다른데 뭐 여기 런던 중재원 같은 경우에는 노티스라고 한다든지 뭐 미국 중재 협회의 경우에는 굉장히 간략화된 한 페이지의 중재 통지서를 이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중재 기관마다 그 중재 신청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상이하고요. 한국중재법에서는 이 중재 신청서가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에 접수된 날짜에 중재가 개시된다. 물론 그건 기간 중재죠.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한 기간 중재의 경우에는 이 중재 신청서가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에 접수된 날로부터 중재 절차가 시작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임의중재, 임시중재의 경우에는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뭐 피신청인이 중재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한국중재법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재 절차가 시작되는 게 중요한 게 요 법적으로 뭐 채권의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중재 절차의 개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중재 판정을 하는 실체적 준거법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법의 어떤 법령이 이 중재 절차의 개시 날짜를 기준으로 유효한 법이 적용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재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을 가지고 이 중재 판정부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시기나 이런 것들 합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이 다 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령의 시기라든지 합의의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날짜 계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점이 이 중재 절차의 개시 시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재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되는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각 중재 기관의 중재 규칙은 중재 신청서나 중재 요청서에 뭐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이 뭐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재인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재인, 그러니까 중재인과 관련된 내용, 중재 언어, 그리고 중재지나 중재 관련된 합의 내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에 관련돼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중재 기관이나 중재 판정부를 통해서 뭔가 좀 이 중재 신청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재 판정부가 이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재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쟁의 어떤 핵심 쟁점 사안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중재 신청서가 중요한 점이고 필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 규칙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이라든지 상호라든지 주소, 연락처라든지 그리고 중재를 신청하는 취지 여기가 좀 중요하겠죠. 어떤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중재 신청과 관련된 금액, 예상액 뭐 이런 것들도 적을 수가 있고 그 분쟁의 어떤 사안, 뭐 어떤 사실관계 이런 것들도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중재 합의에 대한 어떤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중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재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그리고 이 중재 신청서를 언제 작성했는지, 그러한 내용들도 당연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무국은 이 돈을 신청인들이 예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받아진 다음에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의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피신청인이 상대방이 중재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피신청인이 작성하는 답변서도 사실관계라든지, 그리고 이건 이제 피신청인 측의 주장이 담겨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이라든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담길 수도 있고, 사실 뭐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답변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펴는 서면서에 이런 게 담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피신청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답변서는 좀 간략하게 기재될 수밖에 없고, 국내 중재 규칙과 국제 중재 규칙 모두 이 중재 신청서 수령 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피신청인이 사무국으로부터 통지된 중재 신청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사무국으로부터 날짜를 안내받겠죠. 이날까지 이날이 중재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물론 예를 들어서 그 중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크게 뭐 무조건 중재가 진다 이렇지는 않아요. 이 법원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원에 물론 조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자신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멍청한 사람들이 뭐냐면, 법원에 가서는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이 그러한 주장을 펴는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반론과 변론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뭔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이나 검찰한테 조사를 받을 때는 그래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법원에 가서 법원의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거만큼 멍청한 짓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이제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변론 기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제 자백 판결. 그러니까 네가 캥기는 게 있으니 아무 말 안 하는 거겠지. 약간 그렇게 바라봐 줄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는. 근데 그 중재에서는 답변서 늦게 냈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하는 거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실제로 본심리 가서 충분히 그걸 만회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물론 뭐 내는 게 낫겠죠. 내는 게 낫긴 한데 뭐 어쨌든 이 답변서가 없다 하더라도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면 중재 절차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출된 증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심리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답변서를 안 하고 카운터 클레임을 할 수 있어요. 반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쪽이 중재를 신청했다고. 억울한 건 난데? 그러면서 자신이 답변과 동시에 나도 너한테 문제 제기한다 이러면서 반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게 뭐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걸 고려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병합을 하는 거죠. 예, 병합을 해서 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 원 신청 있고 반대 신청, 추가 신청 있으면 이걸 이제 뭐 큰 문제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이렇게 병합을 해가지고 예, 심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재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중재 비용이 납부돼야 돼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중재 비용을 가지고 뭐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중재인들한테 뭐 수당을 지급하거나 경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중재 신청을 할 때 비용을 예납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신청인이 예납하는 비용 가지고 중재인 수당 주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이 중재 절차를 관리하고 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예납된 중재 비용을 바탕으로 중재판정부 구성하고 중재 절차 진행을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판정이 나오면 이 중재 판정문에서 이 예납된 중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중재 판정부가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중재 판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 중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혹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리 예납한 중재 비용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비기간 중재의 경우에 이제 복잡한데 기간 중재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답변서가 오고 간 다음에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재판정부에 관할 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내가 이 내가 중재인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법원에 그걸 이제 불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당해 사항을 결정해 줄 것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죠. 이 사안이 중재 판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중재 판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의 그 중재 판정의 권한 바뀌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중재 판정부한테 당신이 이것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의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법원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법원도 문제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항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의 신청하고 법원에 그러니까 하더라도 중재 절차는 keep going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재인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 중재 언어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물론 중재 절차의 언어는 중재 합의에서 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중재 합의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당사자들 결정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사건 터지고 나서 정하려고 그러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재 합의서에 중재 언어를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한국중재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중재법이니까 이게 뭐 합의가 없거나 중재판정부가 지정을 못했다라고 하면 한국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한국법이니까 그러한 거죠. 만약에 외국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중재 언어를 다른 언어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그리고 이 중재 언어까지 결정되고 중재 판정부 구성되고 중재 언어까지 결정이 되면 뭐 하냐면 사전 준비라는 게 됩니다. 그걸 이제 뭐 사전 준비 기일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제 사전에 미리 만나보는 거예요. 미리 만나서 향후에 진행될 중재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팅을 가져요. 그 뭐 당사자들이 직접 올 수도 있고 당사자의 뭐 법률 대리인이 올 수도 있고 중재판정부하고 해가지고 이게 중재 절차 이거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뭐 날짜 언제 할 것이며 중재 심리 뭐 며칠 날 할 것이며 그러니까
타임 스케줄 정한다고 보면 스케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심리를 진행하려면 그런 작업을 이 사전 준비 기일을 해서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ICC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 판정부가 이제 중재 절차 요지서라는 것을 60일 이내에 작성을 해가지고 그 중재 절차 요지서를 작성할 때 이제 사건 관리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중재 절차 요지서 안에 절차 그 중재 프로세스의 타임 스케줄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진짜 뭐 본격적으로 중재 절차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 절차 요지서가 작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그 이후에부터는 이제 뭐 반대 신청이라든지 뭐 새로운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신청된 중재 절차가 이제 쭉 진행이 된다. 그것을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절차 일정표를 짜야 되는데 당연히 당사자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당사자들과 중재 기관 그리고 중재 판정부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잠정적인 일정표를 잘 짜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심리 기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당사자들이 바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출석 가능한 날짜를 정하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하지만 해야 될 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미리 사전에 다 미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재는 이게 우리가 자체적인 분쟁 해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이나 당사자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적합한 날짜로 선정을 해서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가죠. 자, 그리고 이제 날짜도 다 정해졌고 심리 언제 하기로 졌고 타임 스케줄이 다 정해지면 이제 각 신청인 피신청인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걸 이제 주장 서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나의 입장 나의 주장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심리 직전에 이제 그걸 교환을 해요.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는구나를 미리 알고 심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양식은 특별히 없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을 적어 가기도 하고 요약된 본을 제기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게 사실만 적어야 되겠죠.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의 입장을 하는 것이긴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한 변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팔이 안으로 굶기는 마찬가지이나 거기에 허위 사실이 들어간다거나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들어가거나 거짓된 사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중에 중재판정부가 이걸 검토하는 단계에서 거짓말 하는구나 라고 이거는 진짜 이 중재판정부에게도 제출하는 거지만 상대방에도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불리한 것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근거나 합당한 이유나 이런 것들을 펼 수는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거짓된 말로 하거나 뭐 허황된 말로 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입장, 자신의 쟁점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딱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주장 서면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 서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넘버링을 합니다. 뭐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이제 별첨해서 제출하는. 그리고 이런 걸 제출을 할 때 뭐 진술서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어떤 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증인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싹 다 증거 제시와 함께 다 함께 제출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이 뭐 중재를 하려다가 중재 안 해. 뭐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중재 신청이 철회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재 판정 내려지기 전에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하다가 싸우다가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거 뭐 그냥
덮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예, 당연히 그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중재 판정 내려지기 전에 언제라도 중재 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가 시작은 했는데 네 맘대로 끝내는 건 어렵다.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철회를 하려고 했는데 피신청인이 난 아닌데 나 이거 중재로 해결할 건데 이래버리면 그 이제 중재판정부가 그 사안을 판단을 해서 중재 신청인이 철회를 하더라도 중재 절차가 keep going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없고, 보통 중재 신청이 철회되는 거는 양 당사자들이 본격적인 중재가 시작되기 전에 그냥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재 신청이 철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애납된 중재 비용 이런 거 이제 반환 받을 수 있는 거 반환 받고 이제 좋게 쉽게 말하면 합의에 의해서 좋게 해결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좋게 합의해서 해결할 거였으면 차라리 중재 신청을 안 하는 게 나았을 텐데, 그냥 하해하고 양 당사자들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뭐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안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중재 심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중재 심리 절차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날 강의실에서 만나서 이 부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